첫 번째로는 지금 과제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약간 좀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좀 피드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40 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는데 40 명이 지금 보게 되면 실습 자료를 다른 언어로 개발하는 걸로 이제 신청한 사람이 29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본인이 개발하겠다. 거기에 이제 수업 안에 있었던 네트워킹 기술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현재 11명 정도가 돼요. 실습 자료 개발하는 거 관련돼서 이 29명 서머리한 건데, 일단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요 정도, 그다음에 자바 2명, 고랭귀지 3명, 아직 미정인 사람이 이제 2 정도 되고, 그다음에 C++가 많네요.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로 메시지 큐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한 챕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켓, 그다음이 HTTP 1.1과 2가 좀 일부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gRPC도 있어서 제일 많은 건 제로 메시지 큐고, 그다음에 기술은 여럿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한 학생 중에 한 명이 C++는 네트워킹에서 거의 안 쓰는 언어인데 제가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쓴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C++는 가장 먼저 선택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제 뭐 공식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안 될 뿐이지, 네트워킹 기술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선택이 되는 언어기 때문에 C++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점. 따라서 어디 가서 C++는 네트워킹 쪽으로 잘 안 쓰는 언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일단 50% 까고 들어간다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잘 돌아가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겠다고 이제 얘기한 사람들, 개발하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썼는데, 뭐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니 진행이 되고 난 결과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건데,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실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 수라든지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 거예요. 요 두 번째 빨간색 항목. HTTP와 gRPC를 사용을 해 가지고 클라이언트에서 뭐 숫자를 넘기면은 서버에서 계산을 해서 결과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돼요. 뭐 본인이 낸다 그러면 평가가 굉장히 박하겠는데, 이거는 정말 예제 프로그램 하나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뭐 파이썬, 고, 자바 뭐 해서 보는 것과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왔어요. 게임도 여럿 게임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창업 아이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차피 최종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할 거니까 잘 개발을 한번 하기 바랍니다. 이거 다 제출했다 그래서 제출했으면 몇 점, 제출 안 했으면 빵점 이러지 않습니다. 분량하고 내용들 다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이야 정해진 개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사람들의 노력만큼 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할 거니까 정말 그냥 뭐 너무 대충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삶에서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오늘도 내일 기준으로는 어제가 될 텐데 어차피 지금 할 거 조금이라도 더 하면 포트폴리오고 이 시간 그냥 뭐 어차피 뭐 때우고 말걸 그러면 이제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시간에 어차피 할 거 조금만 정성 기울이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로 남을 테니까 정말 때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결과 제출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 미리 얘기를 하는데 요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실습 자료를 다른 언어로 개발하는 사람들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GitHub 사이트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나씩 업로드하기를 바랍니다. GitHub 사이트가 없다 그러면 GitHub 사이트를 이번 기회에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그 현재 2개 챕터에 대해서 각각 샘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고거를 뭐 하루 날 잡아서 한 방에 끝낼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뭐 매일 뭐 혹은 며칠 단위로 하나씩 끝나고 나면 차곡차곡 GitHub에 지금부터 한 달여의 시간 동안에 업로드를 해가면서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2021년 2학기 때에 저는 이렇게 네트워킹 관련된 풀스택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이게 뭐 20여 개 개발을 해서 예제식으로 개발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GitHub에 이렇게 업로드했어요. 매일매일 제가 프로그램 하는 걸 즐깁니다. 뭐 이런 증빙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1대1로 개발을 하는 거니까 파일명은 실습 자료와 동일하게 가만히 이제 확장자만 언어에 맞춰서 수정해 주시고요. 뭐 교수님이 만든 거는 샘플이 하나로 클라이언트 하나, 뭐 서버 하나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뭐 파일을 좀 찢고 싶으면 뭐 그거는 자유재량으로 하되 메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습 자료하고 이름을 동일하게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 방법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배포 안 했지만 제가 수업 중에 영상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동시에 실행하는 화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에 대한 실행 화면을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준 것처럼 이제 영상으로 작업을 해서 올려놓고 뭐 다운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돌리고 싶으면 이 영상대로 돌리세요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 혹은이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실행하세요. 서버는 이렇게 실행하세요. 요거를 매 클라이언트 서버 시나리오별로 혹은 하나로 잘 다듬어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캠퍼스에는 요 GitHub에 대한 링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설명들 그래도 뭔가 최종 파일인데 최종 보고서인데 제가 좀 읽으면서 뭘 했구나 뭐 애로사항은 없었을까 느낀 점 뭐 이런 거를 이제 자유재량으로 좀 작성을 해서 이 캠퍼스에 제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마치고 본인은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음 학기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이 GitHub 링크를 그 다음 학기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공개해서 보는 것과 같이 수업 자료는 파이썬이지만 여러분들 전에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 뭐 자바스크립트, C++ 뭐 이런 걸로 만들었다. 참조해라 라고 이렇게 공개할 거예요.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다듬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쓸 수도 있고 다음 수업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뭐 나는 공개하기가 싫어요. 왜 내가 만들 걸 까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다 라이센스 걸고요.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라이센스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구경을 할 텐데 뭐 굳이 그래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라이센스 걸어서 막아버리면 포트폴리오로 쓰는데도 에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는 죽어도 GitHub을 안 쓸랍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만든 프로그램하고 설명 실행 방법 뭐 이거 압축해서 보내면 되는데 뭐 저하고 얘기 좀 한 다음에 보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 개발하겠다고 한 친구들은 요렇게 받을 예정이에요. 각 코드 파일마다 영상을 녹화하는 건가요?
수업을 보면 각 코드 파일마다 영상을 녹화할 수는 없죠. 하나의 클라이언트, 하나의 서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음으로 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수업 시간에 본 것처럼 어떤 케이스에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서버가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한 영상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수업에 교수님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GitHub보다 이제 소스 코드, 그다음에 실행 화면에 대한 데모 영상,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하나로 압축을 해가지고 이 캠퍼스에 올리면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설명서 읽어본 다음에 영상 실행한 후 소스 코드 확인하는 거에 의해 평가를 할 겁니다. 앞쪽에서는 빠짐없이 샘플 코드들이 1대1로 다 매핑이 돼서 돌아가면 이제 점수가 부여되는 심플한 방법이고요.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이 친구들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너는 좀 심하다. 이런 거를 이제 좀 페어하게 볼 거니까 그냥 때우지 말고 의미 있는 작업을 좀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교수님의 이제 바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 지난 수업 시간 끝날 때 이제 HTTPS하고 그다음에 이제 HTTP2의 TLS가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학생이 있는데 기술적인 입장보다는 그 일종의 그 스코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범주? 이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 수업 끝났을 때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서머리를 해가지고 간단히 버케블러리를 정의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HTTP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지만 다양한 기술들을 통칭하고 있죠. HTTP 1.1, HTTP 2, HTTP 3. 결국은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정된 버전 기준 1.1, 2, 3 이거를 이제 통칭하는 게 HTTP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집합, 기술들의 집합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죠. 1.1 기술, 2 기술, 3 기술. 자,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HTTP2의 밑에 깔려 있는, 그리고 처음엔 맨데이토리로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옵셔널하게 돼버린 이 TLS가 있는데 TLS는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프로토콜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버전 1.2 이렇게 되어 있는 고유 명사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이 굉장히 커요. 이 문서가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문서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문서고요.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최신 버전이 이제 2008년 8월에 만들어진 버전으로서 OSI 7 레이어 중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OSI 7 레이어 중에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한 거를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이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건데 보안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암호화해서 보내면 암호를 풀어서 읽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고요.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TLS는 HTTP하고는 상관없는 애예요. 그냥 HTTP는 HTTP고 TLS는 TLS고 따로따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땐 그러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고유 명사 HTTPS가 있는데 HTTPS는 CQ어입니다. 근데 이 HTTPS도 고유 명사예요. 뭘 하는 애냐면 이렇게 문서가 있어요. HTTP over TLS. 따라서 앞쪽에서 HTTP가 있다. 그것이 HTTP만 따로 얘기하면 1.1, 2, 그 다음에 3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Transport Layer Security, TLS를 얘기하면 이건 HTTP가 되건 뭐가 되든 상관이 없다. 그냥 4계층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에 암호화를 하고 암호를 해석하는 또 별도의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HTTPS 하면 이렇게 문서가 있고요. HTTP over TLS 2000년에 나온 문서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좀 미묘할 수 있으나 사실상 HTTPS라고 우리가 기술을 정의를 하면
좀 더 깊게 내려가서 디테일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HTTP 1.1 오버 TLS로 보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왜 그래요? HTTP는 CQ한 기능이 없어요. HTTP는 CQ한 기능이 없고 HTTP 1.1은 CQ한 기능이 없고 TLS는 HTTP하고 또 상관없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HTTP 줄여서 이제 HTTPS가 된 이 RFC 2818 문서는 두 개가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앤데 HTTP 1.1이 TLS를 쓸 수 있게 둘을 연결한 거예요. 둘을 연결한. 그래서 TLS 따로 있고 HTTP 1.1이 따로 있을 때 플러스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HTTP 1.1과 TLS를 연결할까라는 how to예요. 그래서 이 문서는 되게 얇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본문이 보는 것과 같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 6페이지. 왜 그러느냐? 여기 설명에서도 나오는데 커넥션 이니시에이션에서 HTTP 클라이언트는 필요할 때 HTTP가 TLS를 쓸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단순한 얘기들 이렇게 딱 한 패러그래프 나옵니다. 그래서 HTTP 클라이언트가 TLS를 쓸 때면 그때에 이제 TLS에 대한 연결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본문이 별로 없죠.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뭐 포트 사용하는 법 URI.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한 4페이지인데 왜냐? HTTP 따로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HTTP가 1.1로 따로 있고 TLS도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HTTP 1.1을 쓸 때 밑에 TLS를 액티베이트 할지에 대한 how to 문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HTTP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1.1.1, 2, 3라고 얘기할 수 있고 TLS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HTTP하고 상관없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암호화 그 다음에 그거를 복호화하는 거라면 HTTPS가 됐을 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HTTPS에서 HTTP와 S를 구분하는데 여기서의 HTTP는 1.1 주로 그 다음에 여기서의 S는 TLS 그리고 이 HTTPS라는 문서는 둘을 더하기 하는 연결하는 how to 문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줄여서 얘기하면 A 더하기 B를 설명하는 거다. A 더하기 B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HTTP2라 그러면 그럼 HTTP2와 HTTPS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HTTP2의 표준 문서입니다. 2015년 5월에 나온 RFC 7540이고요. HTTP 버전 2죠. 깔끔하게 여기서 우리가 HTTPS를 찾아가면 단어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 보면 HTTP use the same HTTP and HTTPS URI scan. URI 스킴이죠. 이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소창을 누르면 우리가 어딘가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네이버.com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HTTPS라고 뜨잖아요. 여기서 나온 HTTP와 HTTPS는 지금 인용구문 써가지고 URI 스키미로 했으니 요 앞에 나타나는 즉 웹브라우저 상으로 내가 도메인 네임을 쳤을 때에 이 앞에 나타나는 표기입니다. HTTPS 프로토콜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고요. 웹브라우저에서 HTTP2를 실행할 때 그때 우리가 이 URI 치는 데를 갔을 때 이 스킴을 그대로 쓴다. HTTP2라고 쓰지 않고 HTTP 혹은 HTTPS의 그 URI 체계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HTTP2라고 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보는 것처럼 HTTPS는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 URI 설명할 때만 다 나와요. URI 설명할 때만 나오고 실제 HTTP2 프로토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따라서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HTTP2라는 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거꾸로 이제 TLS를 치면 나타납니다. TLS를 치면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동을 하면 어떻게 이 TLS를 쓰냐 나와 있고 HTTP의 구현은 HTTP2의 구현은 보는 것과 같이 must use TLS 1.2 혹은 higher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HTTP2는 기본적으로 HTTP라는 이름 안에 TLS를 쓰는 걸로 이렇게 include 하는 걸로 정의가 돼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HTTP 1.1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TLS가 나왔네요. HTTP가 먼저 나왔는데 TLS란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TLS는 HTTP 아닌 거에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TLS라는 개념이 없이 나왔던 old HTTP 1.1에 굳이 HTTP가 아니어도 돌아가는 TLS를 어떻게 하면 연결할까라는 거가 이제 HTTPS가 되고요. 물론 TLS가 여기도 언급이 되지만 하지만 둘을 연결하는 목적이고 HTTP2라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TLS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HTTP2라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별도의 HTTPS라든지 이런 단어를 안 써도 돼요. HTTP2라고 해버리면 TLS가 당연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대신 HTTPS라고 그러면 이거는 HTTP 1.1을 묵시적으로 언급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TLS가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HTTP2에 있는 이 HTTPS 이건 분명히 URI 체계예요. 이거는 HTTPS를 쓴다기보단 시큐어한 HTTP를 동작시키는 그 스킴 그것이 결국은 HTTP2에도 TLS가 있으니까 그걸 킬 텐데 우리가 또 HTTP2가 나왔다 그래서 URI를 결국은 이 주소창에 들어가는 이거를 또 새롭게 2 만들고 나중에 3 만들고 이건 아닌 것 같은지라 결국은 backward compatibility 즉 여기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1.1 버전에서 우리가 써왔던 HTTP와 HTTPS를 그냥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HTTP2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웹 베이스드인 경우에는 에러가 있다. 왜 에러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HTTP2를 강제로 유저가 끄집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여기 HTTPS 이런 식으로 쳐서 네이버에 붙을 때 브라우저 입장에서 상위 버전인 HTTP2에 TLS를 켜서 네이버 쪽으로 접속을 시도해보고 네이버가 이거를 거절하면 2가 안 된다든지 하면 그때 이제 HTTPS 즉 1.1 플러스 TLS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S를 아예 TLS를 거부하면 그때 HTTP로 내려가는 체계로 브라우저 안에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브라우저가 결국 HTTP 1.1도 되고 2도 된다면 HTTPS라고 URI 이름을 쳤을 때 결국은 네이버 쪽으로 HTTP2로 한번 연결 설정을 해보고 그게 이제 안 되면 결국은 HTTP 1.1 더하기 TLS인 HTTPS로 내려가 보고 그게 또 안 되면 이제 HTTP 방식으로 하는 식으로 브라우저에서 이제 정해진 스킴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정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질문 중에 박권수 학생이 텍스트 파일이라 하면 마크다운 문서도 포함인가요? 뭐 본인이 마크다운 문서가 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 질의응답하는 거 제가 이제 모니터를 듀얼로 띄우고 있는지라 저는 강의 노트 쪽을 띄워놓은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채팅창을 그러니까 간간히는 보는데 다른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질문은 말로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들으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수업을 끊을 수가 있는데 그 글자만 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채팅창 볼 때만 보기 때문에 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 HTTP도 의외로 조금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 뭐 웹 서비스가 뭐 대세기는 하니까. 그래서 HTTP 방금 펼친 것처럼 이렇게 막 TLS라든지 뭐 이거는 이제 HTTPS 이런 문서들 찾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되라고 이제 모질라 재단이 HTTP 표준 문서를 이제 정리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사실 이 사이트는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요게 딱 내가 HTTP 리소스와 명세 사이트로 바로 갔는데 여기 가면 HTTP 1.1을 구성하는 표준들, 방금 봤었던 요 RFC 이런 게 표준인데 여기 있고, 쭉 내려가면 뭐 여기 이제 쿠키에 대한 거 또 있고, 쭉 내려가면 HTTP S도 있어요. 여기 쭉 내려가면 이 웹소켓도 있네. 웹소켓도 있고, 그 다음에 HTTP S야 어딨니? HTTP 1.1 그거 라이브 클라이언트 포워드 TLS 버전이 있고, TLS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HTTP2 나와 있고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HTTP 관련된 주요 표준 명세들이 쭉 있으니까 요거 살펴보고,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했었던 모질라인데 여기에 이제 큰 거는 HTTP 설명하는 이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HTTP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 왼쪽에 가면 방금 봤었던 URI들, HTTP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한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이제 시큐리티에 관심이 있으면 사실 그 전송 계층에서의 시큐리티도 있지만 이렇게 인증이라 그러죠. 합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성능 얘기를 조금 하고 나니까 이제 또 계획서에 보니까 이제 성능 이슈라든지 뭐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을 기울인 학생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를 알려줄게요.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는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그 드롭박스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렉처 8번에 HTTP2의 어펜딕스로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이 자료는 다운받으면 그대로 이 정보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건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가 학부 과정하고 석박에 대한 좀 구분을 했는데, 사실 학위 과정이 꼭 그렇게 둘이 자르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제 대학생들은 대부분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유즈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네트워킹 소프트웨어도 유즈하고, 뭐 텐서플로우도 뭐 여러분들이 유즈하지 밑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픈CV도 유즈하지 그 안에 성능 개선을 시도하지도 않고 사실은. 근데 이제 석박이 되면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성능을 개선하는 거. 주어진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요구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거를 이제 많이 한다. 물론 뭐 새로운 기능을 추출하는 것도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IEEE라고 부르는 것도 OSI 7계층에서 나왔었던 표준화 단체 이름인 건 기억하죠? 그래서 이 IEEE가 미국 중심으로 우리 전기,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의 이제 단체인데, IEEE에 관련된 논문들이 있는 사이트예요. 이렇게 가면 이쪽이 나오고요. 이거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이제 돈 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요. 개인이 돈을 내 가지고 가입하면 개인이 돈을 내는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안에서 우리가 경희대학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딱 경희 유니버시티 Access Provided by 경희 유니버시티가 나옵니다. 바깥에서도 접속은 가능해요. 그러면 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잠시 후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건 뭐 학교 바깥에서도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 석사 박사들이 주로 쓰는 이제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기타 뭐 최근에는 여기서도 이제 잡 정보들, 그 다음에 뭐 매거진, 잡지들 뭐 이런 거를 다루는 단체인데, 주로 이제 석사 박사 교수님들이 이제 논문이라는 걸 보러 많이 들어가죠.
성능이나 이런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여기서 http/2를 누르면 이렇게 논문이 뜹니다. 쭉 검색이 돼요. http2는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04개 정도를 찾았고요. 통상 2013년부터 논문들이 나와서 2021년까지, 올해까지 이제 나온 것들이 한 10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이 이제 http2에 대한 키워드들이 있고, 어디에서 몇 년도에 발표된 거냐. 컨퍼런스라는 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열려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따끈따끈한 이슈를 논의하는 데고, 이제 저널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리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이제 검증을 한 그런 이슈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면 이제 논문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8년에 누군가가 http2의 성능을 이벨루에이션 했고, 그걸 이제 레이턴시, 지연하고 패킷로스, 손실률에 따라서 성능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 위에 경희대학교가 나오는 의미인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이제 쭉 보이는데, 자,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뭐 저자는 누구고 논문 제목은 무엇이며 이렇게 쭉 나와요. 학교 안에서 접근을 하면 이렇게 논문이 풀페이퍼라고 부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PDF를 누르면 이 논문을 다운받아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종이 출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은 이북, 이렇게 원래 포맷들, 논문은 대부분 이렇게 투 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접근을 하면 전체 논문을 다 볼 수 있고, 요 다운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학교 바깥이면 요 요약 정도만 보여요.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어느 일부분만 잘라서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석박을 교수님 뭐 석박 얘기를 했으니 뭐 학부 과정은 성능 따위는 관심이 없이 살아도 되나 보다, 이건 아니니까 이렇게 오픈소스 성능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 수요 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심 있는 사람들 요 IEEE Explorer 찾아서 보면 되고요. 한 가지 더 해볼 만한 건 이 HTTP, HTTP2, HTTPS 해가지고 논문 개수 비교할 텐데, 결론은 이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해봤더니 HTTP로 치면 사실은 1.1이 메이저죠. 1.1이 메이저인데 9,245개. 실제로 여기 쳐보면 논문이 이제 1969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약간 좀 동음이의어가 섞인 것 같아. 걷다 쳐도 현재 보면 이제 9,254개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컨퍼런스가 한 6,000개. 저널, 이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검토하는 게 1,600개, 잡지가 920개, 표준이 176개, 책이 86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HTTP 통칭하는 게 9,000개 정도 되고, HTTP2가 이게 한 4, 5년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치면 아까 봤었죠? 요거 나왔죠. 요게 이제 104개. 그리고 올해 이제 표준이 마무리된 HTTPS를 치면 20개밖에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HTTP2의 전신이었던 이제 퀵을 치면 보는 것과 같이 약 158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논문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로 제가 최근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출간 연도를 보면 2021년 6월에 나온 논문이에요. 제목이 딱 HTTP3에 대한 적응도하고 성능을 이제 메저링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주저리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딱 하니까 뭐 논문은 원래 뭐 이런 구성으로 따라요. 그래서 뭐 백그라운드 나오고, 내가 뭘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밑에 가보니까 요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HTTPS가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얼마만큼씩 적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뭐 그런데 여기 이제 구글인 경우에는 뭐 HTTPS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몰랐는데 페이스북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가 봐요. 그 이제 성능 평가한 거 보면 이제 Y축이 그 웹페이지 로드 타임인데 이 사람이 성능 측정한 경우에 대해서 매 세 개가 뭉쳐 있죠. 요 왼쪽에 있는 게 1.1, 가운데 2, 오른쪽이 3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요렇게 3이 일반적으로 제일 적은 시간을 요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도 HTTP3의 성능이 더 좋다라고 이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요 IEEE Explorer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들을 요렇게 해 가지고 이슈사항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수업으로 우리 돌아와 봅시다. HTTP2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줄어든 지연 시간, 그 다음에 응답의 다중화, HTTP 헤더 압축,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 최소화, 우선순위를 제어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았으나 서버가 푸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HTTP 1.1로 만든 어플리케이션도 제대로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HTTP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텐데, 예를 들어서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크롬이죠. 이제 뜰 거예요. 크롬이 먼저 떴네요. 파이어폭스 떴고. 근데 크롬은 전체적 윤곽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콘 그림들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죠. 다시 한번 볼래요?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크롬인데 옵티멀하다고 얘기한 게 결국은 그 HTTP2의 기능들을 내가 다 썼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용자 화면에 띄워주고 싶은 건데 사용자가 떠나지 않을 만큼 붙잡으면서 이제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옵티멀은 결국 HTTP2로 하고자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엣지, 사파리, 파이어폭스, 크롬 브라우저가 각각 HTTP2에 대한 지원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니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HTTP2 기반의 컨텐츠가 어떻게 보여질까죠. 일단 옵티마를 한번 예의주시하게 한번 볼게요. 자, 시작이 되면 옵티마를 보게 되면 고객님이 원하는 건 일단 전체적인 윤곽이 떴으니 보고 있을 거고, 그림이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개 장난감에서 뭘 사야 될지를 이제 보겠죠. 결국 이 사이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객님 입장에서 뭐가 조금씩 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도그토이라는 것이 먼저 좀 보여주고, 전체적 윤곽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물건이 한 번에 보여주면 좋은데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라도 보여주면 기다리면서 보겠죠. 크롬부터 가봅시다. 크롬. 전체적 윤곽을 보여줬어요. 글자들이 나왔네요. 기다리고 있겠죠. 하나 나왔어요. 둘 나왔어요. 셋 나왔어요. 넷 나왔어요. 기다리면서 이제 스크롤하면 하나, 둘, 셋, 넷 또 나오겠죠. 여기 이제 크롬이고, 파이어폭스. 처음에 나타나는 건 크롬보다 좀 늦었어요. 근데 이미지가 먼저 떴어요. 이 경우엔 또. 그렇지만 다른 데 비해서 전체 구성을 갖추는 데는 그래도 느린 편은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볼래요? 크롬은 전체를 먼저 보여줬는데 파이어폭스는 조금 늦었지만 이미지를 먼저 보여줬고, 여기 시선을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동안에 전체를 채웠죠. 애플의 사파리. 결국 크롬, 파이어폭스 떴는데 이제 떴어요. 그러니까 지겨워서 딴 데 갈 수도 있겠고, 이 경우는 이미지가 먼저 떴고 다른 것들이 잘 안 나타났네요. 엣지는 아직도 안 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엣지 이제 떴어요. 이제.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고객님이 어느 정도까지 기다릴지, 만약에 우리가 엣지만 바라본다 그러면 엣지만 바라본다 그러면 무려
16초 이상 가까이 됐을 때에 나온 거죠. 지금은 또 이렇게 네트워크나 이런 거를 일부러 굉장히 느리게 만든 환경에서 보여준 거예요. 좀 자기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엣지를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 12, 13, 14, 15, 16, 17, 18, 19 떠났죠. 떠났어요. 결국은 이런 경우에 고객님을 붙잡는 건데 프롬은 조금이라도 뜨기 시작한 게 4초. 4초니까 일단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기다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자 합니까? 라는 거를 먼저 한번 어떤 사람이 만든 예쁜 샘플이 있어서 이제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HTTP2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2주 반 조금씩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TP가 0.9, 1.0, 1.1이 나왔는데 왜 1.2가 아니고 메이저 리비전인 앞에 있는 게 2로 바뀌었고 심지어 2인 경우엔 소수점이 없어요. 슬래시 2로 끝내버렸단 말이죠. 2.0이 아니에요. 결국 왜 이랬느냐? 가장 중요한 변화지만 결국은 이 바이너리 프레이밍 레이어라는 겁니다. 바이너리 프레이밍 레이어. 즉 0과 1의 단위로 우리가 비트 레벨로 정보를 주고받는 걸로 이제 변신을 했다는 거예요. HTTP 1.1의 특징이 장점으로 휴먼 리더빌리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 라인이 있어가지고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게 있으면 상세한 헤더와 컨텐츠인 바디가 있었는데 모두 다 이게 유니코드라든지 아스키 방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였다라는 것이 이제 HTTP 1.1의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신 단점은 주고받을 때의 요 글자들이 양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HTTP는 2는 TCP 위에 HTTP2가 정의한 대로 TLS가 깔리고요. 다만 이제 맨데이토리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옵셔널이 일단 기본 설정이죠. 그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HTTP2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HTTP2의 안에 바이너리 프레이밍 레이어가 있어요. 프로토콜 버퍼 같이 이렇게 0과 1의 형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HTTP의 이제 프레임이라는 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HTTP의 프레임. HTTP 1.1은 프레임이나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HTTP 1.1은 뭐가 있어요? request, message, response, messag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HTTP2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request message, response message 안에 프레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프레임들은 이제 더 이상 1.1과 같이 휴먼 리더블하지 않고 0과 1의 조합에 비트 레벨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비트 레벨의 형태지만 TCP/IP나 우리가 이런 헤더 필드를 봤던 것처럼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사이즈가 얼마인지에 대한 랭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타입인지 필요한 플래그들, 그리고 이후에 설명할 이 스트림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흡사 우리가 0과 1 레벨로 다뤘었던 TCP와 IP의 헤더 체계를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 프레임 체계, 그 메시지 체계를 생각을 하면 맞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메시지는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HTTP2에서는 프레임이라는 걸로 또 다시 이제 변신을 하게 되고요. 이제 헤더에 대한 정보를 실어 나르는 프레임,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실어 나르는 프레임으로 또 변신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휴먼 리더블하지 않은 완전히 전송 레벨에서 0과 1의 즉 전통적인 TCP나 IP의 그러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0과 1의 비트 레벨의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1.2라고 얘기하지 않고 2라고 바꿨다고 해요. 자, 그래서 바이너리 프레이밍 레이어, 결국은 우리가 HTTP2가 HTTP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실어 나를 텐데
주고받는 정보들을 모두 이제 비트 레벨로 변신을 시킵니다. 변신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HTTP2는 HTTP 1.1에 서비스를 다 할 수 있어요. HTTP 1.1의 서비스가 뭐예요? get, put, delete, post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 1.1에서 정의했었던 이 명령과 헤더와 데이터 이게 그대로 쓰입니다. 이게 HTTP2에서는 HTTPS2에서 정의한 저런 바이너리의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원래 있었던 메시지가 이제 0과 1의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으로 변신을 할 거고요. 헤더에 해당하는 것들은 헤더 프레임으로 실어 나르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거를 실어 나릅니다. 따라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HTTP 1.1에 있었던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있었던 수많은 메소드 get, put, delete, post 이거 다 있어요.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이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 밀어낼 때 주고받을 때에 HTTP2의 0과 1의 형태로 바꾸는데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 메시지가 프레임들로 나눠져서 송수신이 된다. 특히 헤더에 해당하는 거는 헤더 프레임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송수신이 되고 데이터 부분은 페이로드 부분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에 들어가서 송수신이 되고 그 밑에 TLS가 깔리면 시큐리티하게 또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HTTP 1.1에서 설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등장한 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논리적 요청, 리퀘스트 메시지, 그리고 응답, 리스폰스 메시지예요. 단 우리가 앞쪽에서는 그냥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리스폰스였다면 HTTP2에서는 이거를 쪼개요. 쪼개는 개념은 우리가 TCP, UDP, IP에서 이미 봤죠. 그 하부 계층에서도 최대 전송 사이즈가 메시지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서 위에서 큰 데이터가 내려오면 아래에 있는 계층이 그것을 일정 크기로 나눠서 주고받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OSI 7계층에서 1, 2, 3, 4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HTTP2는 그런 개념이 살아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HTTP 1.1에서는 그냥 리퀘스트 메시지 하나, 리스폰스 메시지 하나로 다뤘다면 HTTP2에서는 이 메시지가 일정 사이즈의 프레임으로 다시 쪼개집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하나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프레임화하는 작업이 있어서 보는 것과 같이 통신의 최소 단위라고 하는데 메시지가 너무 크면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리퀘스트 메시지가 너무 크면 2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쪼개지는 거고 작으면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가는 거고 따라서 메시지는 우리가 1.1 레벨의 서비스 레벨의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상응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새로운 개념으로서 그 메시지가 통신 링크를 타고 주고받아질 때에 다시 한번 일정 크기 레벨에서 쪼개지니 하나의 메시지가 2개 이상의 프레임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송수신하는 레벨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메시지는 상위 계층 쪽에서 서비스 레벨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결국은 프레임은 HTTP에서 주고받는 통신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만약에 메시지가 작다면 딱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프레임은 헤더 정보가 있어요. 따라서 무슨 얘기느냐? 본인이 현재 무엇을 실어 나르고 있는지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레임이 나왔는데 원래 HTTP 1.1에 있었던 그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통신 레벨에서 쪼개서 주고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래쪽 레벨을 설명을 했어요. 노그 입장에서, 메시지 입장에서. 자, 그렇다 그러면 메시지보다 상위 개념인 스트림이 존재를 하는데 스트림은 무엇이냐?
가장 작은 경우에는 한 번의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조금 넓게 얘기하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레벨에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그냥 한 쌍으로 묶어서 이걸 하나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어요. 80개의 그 리소스가 있네요. 80개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80개 보내겠죠. 작은 레벨이라 그러면 80개 각각에 대한 리퀘스트가 있고 리스폰스가 있을 테니, 내가 각각의 리소스를 가져오는 그 하나하나를 스트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리소스 하나에 대해서 스트림 하나를 만든 거고, 그 스트림 하나에 리퀘스트가 있고 리스폰스가 있는 거고,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하나의 프레임에 들어가거나 사이즈가 크면은 2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쪼개져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끼리 요게 이제 80개에 대해서 스트림이 또 80개가 쫙 정의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자,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서 커넥션, 연결을 가지고 있겠죠. HTTP2는 저 커넥션이라는 것이 결국 TCP예요. TCP가 있는 거고, 그 TCP 연결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주고받겠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구분을 리소스별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각각의 리소스를 가져오는 그 행위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의 이름을 스트림이라고 부른 겁니다. 스트림이라는 단어가 참 끝도 없이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내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커넥션을 뚫어서 TCP를 뚫어서 주고받을 건데, 자,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스트림 1으로 하나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리퀘스트 메시지와 리스폰스 메시지가 있죠. 그래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버에서 가져올 리소스 하나에 대해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하는데, 이걸 스트림으로 정의하자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get 리퀘스트를 했는데 루트 디렉토리에 index.html을 가져오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서버의 루트의 index.html을 get해서 가져오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가져오는 요 행위를 묶어서 우리가 스트림 1이라고 칭한 거예요. 스트림 1이라고. 가장 최소 단위로 칭한 거죠. 리소스 하나에 대해서. 자, 그래서 get index.html request를 했고요.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가 있는데, 앞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1.1에서 메시지로만 얘기하면 끝이지만 2.2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통신상으로 주고받을 때 쪼갠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리퀘스트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리퀘스트 메시지 하나가 헤더 프레임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더불어서 리퀘스트에는 헤더만 있고 실제로 데이터가 없었으니 데이터 프레임은 없어요. 근데 리스폰스인 경우에는 분명히 index.html 파일이 올 거고, index.html을 내가 get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리스폰스한 헤더가 오겠죠. 1.1이면은 이거를 묶어서 http 리스폰스라고 하겠으나, http2에서는 어떻다? 일단 내가 리스폰스 받는 거에 헤더에 해당하는 걸 프레임으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또 다른 프레임으로 쪼개요. 더불어서 데이터가 크면 2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또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현재 보여준 겁니다. 그 그림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자세히 쳐다보면 결국은 통신상에서 주고받아지는 건 요 프레임들이겠죠. 요 프레임들은 이렇게 스트림 정보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스트림이다. 현재 어떻게 정의했어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주고받는 걸 하나로 묶어서 스트림 하나, 이 경우 1번이라고 줬으니, 여기 보면 리퀘스트 메시지를 담은 헤더 프레임이 갈 때 스트림 1이라고 얘기했고요. 서버는 그래? 그러면 요거는 get index.html 한 거에 대한 리스폰스야. 스트림 1이야 라고 지금 해서 보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가 가고 리스폰스가 오고, 리퀘스트가 가고 리스폰스가 오는 게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했던 동작들인 거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동시선상에 하나의 TCP 커넥션을 사용하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하나의 커넥션 TCP를 이렇게 뚫어놓고 동시에 스트림 1부터 스트림 n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나눴으니 하나의 메시지가 크다 그래서 얘 혼자 장시간 시간을 독점하는 게 아니고 얘가 쪼개져서 날아갈 거니까 우리 흔히 하기에 통계적 다중화라고 그러죠. 동시에 스트림 1에 해당하는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주고받아지고 있는데 특정 리스폰스나 특정 리퀘스트가 사이즈가 크다 치손 프레임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각각의 스트림들은 다른 애가 전송되는 거에 의한 영향은 받겠지만 다른 애가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못 보내지는 않는다.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하다. 뒤에도 다시 얘기했지만 HTTP 1.1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뭐였다? HTTP 리퀘스트를 1, 2, 3 보내면 HTTP 리스폰스도 1, 2, 3이 와야 되고 1이 스토어 된다면 즉 못 오고 있다면 2, 3도 멈춰야 되는데 보는 것과 같이 쭉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1.1은 메시지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가 처리되고 있으면 뒤에 있는 애들은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보낼 수가 없는데 보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쏘기도 하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좀 더 작은 스트림으로 쪼갰기 때문에 아무리 긴 넘게 나가더라도 쪼개져 있으니 중간중간에 내 것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라 앞서에서 교수님이 데모 영상을 한번 보여준 것처럼 전체는 안 오지만 조금씩은 오고 있다. 그것을 보여준다면 사용자가 바로 떠나지 않게 아 이게 뭔가 프로그레스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왜 이 하나의 메시지 안에 있는 혹은 리퀘스트에 있는 요 헤더 부분하고 데이터 부분을 쪼갰냐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크죠. 클 수 있어요. 하지만 헤더는 일정 사이즈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데이터는 그 컨텐츠를 열어봐야지 뭔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지만 헤더를 보면 아 여기서 이제 올 것이 무엇이구나. 나는 무엇을 해야겠구나. 나는 어떤 식으로 사용자에게 이것을 전달할지를 고민하겠구나. 즉 헤더를 먼저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헤더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똘똘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똘똘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국 사용자, 개발자의 몫이 되는 거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클 수 있는 데이터하고 헤더를 분리함으로써 헤더가 먼저 와버리면 뒤에 올 거는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타입이구나. 그럼 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브라우저가 혹은 서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요 헤더 부분이 별도의 프레임으로 오는 것은 인텔리전스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미리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미니멈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TCP 커넥션을 뚫으며 그 안에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들이 페어로 묶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스트림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보는 것과 같이 리퀘스트 메시지와 리스폰스 메시지의 페어가 있는 거고요. 그 페어에 스트림 1, 스트림 1, 스트림 1이라는 동일 스트림 아이디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더불어 메시지는 좀 더 작은 레벨의 프레임으로 쪼개지며 이때의 의미론적으로 헤더 부분은 헤더 프레임으로 데이터 정보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하나의 프레임 안에 정보를 담을 수 없으면 프레임은 복수로 늘어난다. 이 개념만 일단 여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아직 요거에 대한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따라서 HTTP2에 굉장히 재밌고 아주 특징적인 건데 HTTP는 단일 TCP입니다.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HTTP2로 컨텐츠를 가져올 때에는 딱 하나의 TCP 연결만 사용해야 돼요. 앞서 교수님이 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부분들 중에 이런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파일을 빨리 가져오는 기법 중에 하나는 TCP 연결을 복수로 뚫어버리는 거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에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 소프트웨어에. 이런 식의 방식을 권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HTTP2는 지금 오른쪽 창에 있는 것과 같이 전통적인 HTTP1의 문제점, 즉 1, 2, 3을 보내면 1, 2, 3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근데 1이 이제 멈추니까 2, 3을 먼저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는데 HTTP2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스트림 아이디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일 TCP를 사용을 합니다. 단일 TCP를. 이 단일 TCP 안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림을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의 TCP 안에 양방향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스트림의 수는 제한이 없어요. 스트림의 수는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것처럼 각각의 스트림은 결국 이제 양방향 메시지 전송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의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될 수도 있고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시퀀스를 하나의 스트림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은 구분해야 되는 별도의 파이프야. 이러면은 스트림을 그렇게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고유식 식별자를 주는 거죠. 결국은 스트림이라는 건 작게 얘기했을 때는 하나의 메시지의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페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정보의 구멍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1.1에서 익숙했었던 그겁니다. 논리적인 HTTP의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이즈가 적으면 하나의 프레임 안에 똑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구분된다. 물론 헤더와 데이터는 각각 별도로 되어 있는 거는 앞쪽에서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프레임에 실려서 송수신이 되는 통신 입장에서의 최소 단위다. 결국은 메시지가 사이즈가 크더라도 프레임이 여러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앞쪽에선 통계적 다중화라고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 이제 인터리빙이라는 게 큰 정보를 짧게 쪼개가지고 확 터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느리지만 한 놈이 가면서 모든 걸 독점하는 체제는 없으니까. 그래서 프레임은 다시 스트림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주어지는 그 스트림들 속에 각각의 스트림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받아서 재조립하는 거죠. 따라서 TCP 연결은 뭐 과거나 지금이나 1.1이나 2나 동일한 거고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는 동일한 거예요. 위로 봤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림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고요. 아래로 봤을 때는 메시지가 커가지고 독점적으로 통신 리플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쪼개는 두 가지 컨셉이 들어온 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을 일단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 기술적인 특징은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될 거고 우리가 스트림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request response 메시지가 들어간 개념, 그것이 이제 프레임으로 나눠지는 스트림, 메시지,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방금 전에 슬라이드까지 해서 이제 중요한 목표였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술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을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능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왜 이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HTTP 1.1의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려고 해요.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라는 겁니다. 결국은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HTTP 1.1에서 HTTP 리퀘스트 1, 2, 3 요거를 내가 하나의 링크로 보냈다면 상대방이 1을 보내고 2를 보내고 3을 보내야 되죠. 근데 1이 안 오고 있을 때 2하고 3을 내가 1이 안 오더라도 받으려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앞쪽에서 이 그림이 등장을 했지만 쏴리, 자, 이 그림이 등장을 했지만 이 그림이 아니지. 띄워놓은 게 많아. 자, 이 그림이 등장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대부분 한 6개 TCP를 동시다발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첫 번째 TCP 연결의 HTTP 1, 두 번째에 2, 세 번째에 3. 그러면은 1 가고 올 때 2, 3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멀티 커넥션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본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제 또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드레스 샤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한 대밖에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 주소를 여러 개, 도메인 이름을 여러 개 갖도록 해가지고 속이는 거지 뭐. 그래서 결국은 한 컴퓨터에서 6개밖에 우리가 연결을 못 뚫는다면 이렇게 샤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하나의 컴퓨터가 4개의 이름을 갖도록 해가지고 뻥튀기 하는 이런 스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스킴들이 쓰였는지는 요 슬라이드 부분 요 뒷부분에 가서 조금씩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TCP 연결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했어요. TCP 연결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 연결당 한 번에 하나의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하기 때문에 어거지지만 TCP 연결별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보냄으로써 동시다발적인 전송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 뭐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 앞에 있는 하나가 응답이 안 옴으로써 뒤에 있는 애들이 못 가는 것을 일부 좀 완화는 할 수 있었지만, TCP는 우리가 OSI 7레이어 하면서 설명을 했죠. TCP 하나를 연다라는 것은 버퍼를 잡고 상태의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재전송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누적하고 업데이트하는 짓거리, 플로우 컨트롤을 함으로써 윈도우 사이즈를 조정하는 짓거리 등 굉장히 하는 일이 많다. 이는 결국 CPU와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해버리면 결국은 클라이언트도 버벅거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 새로운 HTTP를 구글이 만드는데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뭐냐면 서버 측 부하를 완화하는 거예요. 서버 측 부하를. 즉 이런 꼼수들을 쓰면 뭐 서버 그 사용자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브라우저 하나를 위해서 정말 6개, 뭐 24개의 CPU와 메모리를 써야 된다는 건 서버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아름답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하들이 결국은 너무 큰데 그걸 완화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알아갈 건데, 결국은 이제 HTTP에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주고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걸 이제 다중화한다. 즉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에 대한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주고받는다 라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바이너리 레벨로 해서 0과 1의 형태로 변환을 함으로써 보기엔 좀 어려워졌을지 모르지만 데이터의 양은 줄여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중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HTTP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HTTP 메시지 주고받아요. 그 경우에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보낸 정보가 있고요.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은 스트림 1, 스트림 1, 그 사이에 스트림 3, 스트림 3으로 됐으니 순서들이 섞여서 1만 따로, 3만 따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애들이 다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서 데이터가 있고 스트림 1 데이터가 또 쪼개져 있으니 하나의 큰 데이터는 2개 이상의 프레임으로, 2개 이상의 정보로 쪼개져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제 스트림 3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헤더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좀 쪼개져서 갈 수 있으니까, 결국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들이 서로의 종속성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준비되면 독립적으로 주고받아지는 병렬 처리 혹은 인터리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송수신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HTTP 1.1 이 앞에는 너무 올드 버전이라 1.1인 경우 리퀘스트를 첫째, 둘째, 셋째 보내면 서버는 반드시 첫째, 둘째, 셋째로 해야 되고 첫째가 멈추면 둘, 셋이 안 와요. 둘째가 멈추면 셋째가 안 오고 요런 거였는데 결국은 내가 서버가 요청받은 순서 그대로 리스폰스를 보내는 일은 이제는 없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중화되어 있다는 거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버가 리퀘스트 받은 순서대로 리스폰스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바이너리는 이미 설명을 충분하게 했고 압축돼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언급이 될 테니 얘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다중화.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요청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청 자체도 병렬로 쫙 섞여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서버가 응답을 할 때에도 앞쪽에 하나가 멈췄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애들이 멈추지 않아요. 모두 다 병렬로 심지어 각각의 응답들이 조그마한 애들로 쪼개져 가지고 아주 그냥 개미 군단처럼 이제 간다는 거죠. 더불어서 TCP 연결은 하나만 쓴다. 결국은 앞쪽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서버 측에서 TCP 연결이 여러 개일 때 가져야 하는 CPU와 메모리 부하를 줄인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일 TCP를 가지고 이러한 요청과 응답들을 병렬로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돼요.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땅 보내는 게 아니고 어렴풋이 흐리게 보내고 조금 더 또렷하게 보내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 보면 요 아래 참조 링크인데 보는 것과 같이 요 HTTP2에 대한 소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 이 구글에 있는 구름님께서 구루라잖아. 구름님께서 만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 노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HTTP2에 대한 설명은 이 양반이 만들어낸 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주 관심사고 HTTP 1.1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건 이 사람의 요 책이 있어요. 보면 이제 오라일리 미디어 그래서 이분이 있는데 오라일리 미디어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우리의 경희대 계정을 통해서 갈 수가 있죠. 하이 퍼포먼스 브라우저 네트워킹 이 사람은 브라우저 네트워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으로도 우리가 오라일리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이렇게 웹사이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HTTP 1.1에서 참 정말로 개고생하면서 어떻게 성능을 우리가 끌어올렸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와이파이일 때는 뭐 모바일일 때는. 따라서 이런 고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건 이제 표준도 아니죠. 경험에 의한 거예요. 경험에 의한 거고 여기 보면 이제 멀티 TCP 커넥션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경험에 의해 했던 것들을 이제 그만하자. 이러지 말고 우리 제대로 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해결하자 라는 겁니다.